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아동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아동복지 개념과 발달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 원칙으로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복지 내용. 넷째,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 끝으로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 배경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개념인데요.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그런 이념적 목표가 되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그것을 향한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은 아동복지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그런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해 가지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접근을 보면은 아동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보통의 아동과 가족들에게도 정상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또 의존 상태가 있거나 비행 소지가 있는 아동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보통의 아동과 가족들에게도 그런 정상적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동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제도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도덕과 규범에만 의존했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그런 산업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또 사고 또 백과적화 또 빈곤이란 기타 사유이란 가족 해체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가족도 그런 완벽하게 자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언제 또 어떤 사고가 그런 불행이 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 서비스는 이제는 제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적이면서 지지적으로 낙인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원만하지 못해서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지지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가족을 지지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를 보면은 그 아동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그 하위 영역으로 아동복지가 존재합니다만은 아동들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심리적이라든가 그런 정서적인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주려면은 그런 전문적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천 경험 이런 거 쌓은 사람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아동복지의 발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아동복지가 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동 문제의 해결책은 가능한 문제의 원천을 봉쇄하고자 정거대적인 피임이라든가 유기, 그 다음에 유산, 유아 살해 등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행행하여 왔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회 사상이나 이념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념으로 인본주의와 기독교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전에 수용되었던 아동 문제 해결 그 방법의 부당함과 아동 생명의 경신은 곧 범죄임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아동복지가 개인적 의무에서 종교적 의무로 바뀌고 또 나아가서 시민적 의무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이념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불황이 되면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을 토대로 증대된 생산력은 다수의 요구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었죠. 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투표권 등 시민적 권리가 빈곤계층의 부모를 망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이나 불균형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 또한 아동복지를 발전시킨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또 인간의 수명이 40세를 넘을 수 없었던 시기에는 독립된 아동기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6, 7세의 아동도 가족의 생계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이렇게 짧았던 시기에는 독립된 아동기라고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심지어 6, 7세의 아동들도 생계에 대해서 일을 해야 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경제적 발전, 의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동기 역시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었고 아동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 기대 여명이라고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기대 수명이라 하고 기대 여명이라고 합니다. 0세부터 출생해서 남은
기대가 수명이 남아있다는 기대 연명도 되고 기대 수명도 같이 쓸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의 기대 수명이 전체로 평균은 83.5세입니다. 세계 각국 평균 73세인데 우리나라는 83.5세로 상당히 높죠. 기대 수명이 긴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에서. 일본, 스위스 등이 이어 기대 수명이 한국이 상당히 긴 나라에 속하고, 또 전체의 83.5세이고 남녀로 구분해보면 남자가 80.5세, 여자가 86.5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보건통계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09년에 80세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는 83.3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83.3세로 됐는데, 참고적으로 OECD 평균 한번 봅시다. OECD 같은 경우는 2009년에 79세에서 2019년에 81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해도 2003년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를 또 살펴봤는데, 70년대에는 기대 수명이 62.3세 됐습니다. 굉장히 짧았죠.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83.5세로 21년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한 6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급격하게 성장하고 산업 발전에 따라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도 되고, 따라서 의료시설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됨으로써 아동기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도의 필요성도 증대되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복지 기능을 담당했던 가족, 이웃과 같은 1차적 사회제도의 기능은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면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적 교육기관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노인 중심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녀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되었고, 평균 5 내지 6명의 형제자매 가정에서 성장했던 여성들은 2 내지 3명의 자녀를 출산했었으나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출산율은 1.19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0.83명이거든요. 가임기간 15세에서부터 49세의 가임기간인데, 2019년도에는 0.918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3명으로 정말 최저 수준이죠. 이렇듯 초저출산을 인해서 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애착관계는 보다 친밀하고 강렬한 융합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한 아동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그러한 그들이 직면한 재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아동복지 제도와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90년 9월 1일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닌 독립적 기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 이익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동의 법적 지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놓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대 권리로 생존의 권리, 또 교육, 놀이, 여가 등 발달의 권리, 또 착취, 학대에서 보호하는 보호의 권리, 또 사회활동 참여, 의사를 표현하는 참여의 권리, 4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외국의 아동복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아동복지하면 의뢰 영국부터 나오는데요. 그 발달 과정에서도 배웠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국인법의 도입을 통해서 아동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아서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는 아동을 그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제도나 희생자로 보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즉 구조적인 요인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의미로 또 아동복지를 해석하면 아동은 어떤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 영국의 아동복지는 1948년도 아동법의 통과 이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변하면서 1989년도 개정 아동법에서는 가족에게 관심을 두고 아동, 가족, 지방정부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시작된 슈어 스타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데요. 이거는 빈곤 소외 지역과 일반 아동과의 차이는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 확장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 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빈곤층 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 이게 위스타트 운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빈곤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냥 놔둘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의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지속되고 확장 더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상당히 그 잘 돼 있는데요. 1763년도에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가지고 아동복지제도와 서비스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제도는 일반 그런 그 아동들에게 다 제공하는 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인 아동수당이라든가 또 부모 보험을 보조해주고 또 부양한데도 돈도 또 빌려주고 아동연금이 있고 또 장애아 보호수당,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방유아원, 아동 양육을 위한 휴가제도 등 여러 가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라는 것은 그 1995년부터 모든 시당국이 1내 6세의 아동들을 위한 타가소나 가정 타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6 내지 12세의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개방유아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 돌봐줄 부모나 탁아모가 그 자녀들이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예산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동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가 그 이전보다 강화되고 취업 부모뿐만 아니라 취업 조부모,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 같은 조부모도 취업 조부모 같은 경우도 유급휴가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동복지가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녀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정부의 아동과 그 가족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저출산 나라지 않습니까? 초저출산 나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인구가 이렇게 나중에 줄어들면은 이 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산력이 저하되고 경제도 침체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노인들 부양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은 좀 신통치 않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이런 스웨덴 이런 사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취업 그런 유급 휴가 같은 경우는 아동 양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또 눈치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장도 고용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유급휴가를 내고 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런 직장의 어떤 보육원이라든가 보육 서비스
또 이런 그 유급휴가 이런 것이 마음대로 좀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어떤 구빈법의 전통에 따라서 그 구빈원의 기하 고하를 성인도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미국은 그 자녀적 접근 아동복지 서비스를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으로부터 그런 독립 후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아동과 가족들을 시설에 구호로서 빈약한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을 일생 동안 60개월로 제한하고 24개월간 복지 수급 후에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10대 미혼 부모는 그 다른 성인과 같이 살고 있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그 요보호 가정을 위한 일시부조 프로그램에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오랜 동안 그 어떤 자조정신을 항상 강조해 왔죠. 정부가 어떤 그 국민의 개인과 가족 생활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가정은 어떤 가정 개인의 책임다. 이런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각 주의 정부의 자주권을 존중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간의 그런 삶의 질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9년 1차 그 백악관 회의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아동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의 착취를 금지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을 이루면서 요보 아동 구조를 설립하게 됐죠. AFDC라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대 존슨 그 행정부에서는 그 도시 빈민층 자녀들 위해서 취학 전 빈곤 아동에게 그런 언어라든가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또 푸드스탬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기 이르렀습니다. 1990년대에 아동보육발전지원법이 제정됐고 1992년도에 아동양육지원 재개법, 또 1994년 아동양육지원명령법, 1998년 부적격 부모법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 가능하면 이제 가족의 독자적인 그 아동 양육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가족이 그
빈곤이나 다른 문제로 이래 재기능을 못할 때만 국가에서 개입하는 자녀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각국 그 아동복지 선진국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그 보편주의적 접근이 그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보편주의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그런 그 아동복지 이런 것이 그, 그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인 같은 경우도 그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 왕이 창의의 그 비축 양곡을 내가서 백성들을 구제했죠. 이른바 황과고도 해가지고 그 사궁, 이른바 사궁이라는데요. 한 늙고 아내가 없는 자, 그 다음에 과는 늙고 남편이 없는 자죠. 황과. 고는 고아,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독은 늙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 자식이 없는 노인이죠. 그러니까 독은. 그래서 이런 사궁에 처한 사람들, 또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그 불교의 어떤 자선사상 영향을 받아서 전문적 그런 구제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류 억불정책 썼죠. 그래서 불교를 억압했는데 그 유교를 지도의 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왕도 사상을 지자의 근본으로 삼아서 모든 국가의 어떤 그 제도, 국가의 제도를 확립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1777년부터 그 한국 천주교회가 그 사회복지적인 애덕정신으로 1854년 영혜회라는 명칭의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파리의 아동구호 사업인 성령회의 한국명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1977년도에는 그 영예를 시작했던 그 마이스터 신부가 선종한 후에도 계속돼 가지고 1977년에는 성바오로 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인천 해성 보육원으로 이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6년도에 언더우드가 고아들을 모아 예수학당, 구세학당을 시작했고요.
또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인 란디스는 또 인천의 고아학원, 또 구세군은 서대문 밖에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1944년에 그 조선 구호령으로 그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 구호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1934년 말에 이르러서 전국의 23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2천여 명의 아동이 수용보호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청도교의 소년운동은 그런 민족 독립운동을 성격이 띈 사회운동으로서 그런 그 봉건 시대 아동관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아동관의 계명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윤석중 등이 그 아동 애호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요. 소파 방종환은 33세로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타계 직전까지 어린이를 위해서 그 동화 집필도 하고 또 구연 동화 또 몰두하고 이런 그 많은 어린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언을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고 이렇게까지 어린이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 훌륭하죠. 그리고 윤석중 또 아동문학가로서 오래도록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뭐 그런 작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해방 이후 50년대까지는 그때는 뭐 절대 빈곤 시대 때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그런 구호 단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단체에서 후원으로 근근히 왔는데 월드비전이라든가 한국복지재단 등에서 후원해왔습니다. 1961년도에 그 5.16 이제 군사정변 이후에 그런 그 국가 주도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해서 성장 후 분배의 국가 발전 논리가 이제 그때 앞서섰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는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아동 인구는 이제 증가해 오다가 70년대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61년에 그 아동복리법이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되기 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정됐는데 아동복지제도의 사후조치적 자제적 성격이 됐습니다. 즉 뭐냐? 보호 대상을 보호자로부터 유실이라든가 유기, 이탈되었을 경우에 하나고 보호자가 아동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 자녀적 성격이죠. 그래서 1970년대에 선별주의 단계를 지나서 드디어
81년도에 그래서 이때 아동복지법이 제정돼 그때는 이 아동복지법이 제정돼 가지고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이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편주의를 지향했으나 실제 아동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잔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아동권리 국제협약 그 회원국이 되었고요. 2000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와가지고 국제협약의 정신을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정부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 체계의 어떤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고 필요성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 보호 사업이 감소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국내 입양, 또 가정 위탁 사업, 재가복지, 보육 서비스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그 시설 조금 그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우면은 시설에다 보냈어요, 많이. 근데 이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국내 입양이라든가 국내 입양은 뭐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가정 위탁 사업이라든가 재가복지, 보육 서비스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선호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중요성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돼 가지고 타가 서비스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는 위스타트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어떤 사회 모두의 힘을 모아 빈곤층 아동의 어떤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기 운동입니다. 이 위스타트 운동이. 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의 아동의 삶의 출발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시민운동입니다. 여기서 위는 그 웰페어하고 에듀케이션하고 그 앞에 글자를 영문머리 글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문이 운동의 핵심 영역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결론적으로 그 민간 책임에서 이제 국가 책임으로, 또 집단적 수용 보호에서 소규모 보호로, 또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로, 포괄적 서비스에서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또 비전문적 개입에서 전문적 개입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의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요. 또 부모의 아동 양육의 권리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국가가 책임을 띠고 보호를 해주고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부모, 국가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을 봤고요. 다음은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알고 있죠. 선별주의는 개인적인 결함으로 그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또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예방적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제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후대책적 과거의 복지지향적이 아니고 그래서 제도적 변화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 경제 개발과 사회 개발의 제조건을 향상시키고 창조한 일에 참여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제 그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활동할 기회를 이제 준다. 이겁니다. 다음 통합성의 원칙은 아동의 어떤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아동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전문기구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대상체계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보편주의는 뭐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 제도를 들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동수당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적게 되겠죠. 불필요한 또 의존심 같은 거를 키워주지 않게 되죠. 정말 빈곤에 처하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복지의 대상 체계에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아동과 부모 및 가정인데요. 우리가 요보호 뭐 아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적인 아동이 있고 한데 사실 아동 문제가 우리가 아까 태어나면서 18세까지를 했지 않습니까? 18세까지 심신이 이제 함께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상당히 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또 학교라든가 각급 기관 이런 단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가정인데요. 이 가족들 특히 그죠?
흔히 우리가 문제의 아동의 이면에는 문제의 가족이나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아동한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그 의도치 않은 그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이래서 빈곤 이래 같은 경우는 아동들의 어떤 그 신체 영양 그런 발달 과정이라든가 기타 그 빈곤에서 오는 그런 그 불화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 아동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나아가서 교육기회 박탈과 함께 나아가서 그런 비행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부모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불화를 위한 그런 다툼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이혼 또 사망을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그 결손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루 아동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 있죠. 또 사회 환경의 문제도 전통 사회가 해체된 이후에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련 등에서 부적합한 주변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문제, 공해 문제, 교통 문제, 또 슬럼 지역, 위험 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그 아동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학교 주변 같은데 이런 데도 그런 아동 청소년한테 유의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상업 같은 이런 거는 배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조절된 성인들의 행태 이런 그 상업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동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라든가 성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싹들의 건전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동들 같은 경우 부족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수한 욕구를 지닌 장애 아동의 경우 특수한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지적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자기 학대라든가 자살, 학업, 포기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측에도 그런 그 핵가족화를 위한 맞벌이 가족이 증가되고 또 편부모 가족, 학대 이런 가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 가정에 홀로 방치됨으로써 다양한 아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그 최소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마저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도 공적, 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과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보 아동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양육 환경상의 보호가 필요하고 신체,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는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또 사회적,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 특별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 있는데요. 아동 관심을 기울. 일반 아동들은 이제 가정 내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이죠. 그렇다나 이런 건 가정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해서 문제가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고 이렇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 복지 서비스를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무상교육,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를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제도를 신설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좀 사업 추진 면에서 보면은 자녀적 성격이 많고 또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그렇게 휴직 신청 같은 이런 것이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낼 수 있도록 이런 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의한 분류는요, 제가 서비스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고요. 가정외 서비스는 원가정을 떠나서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는 서비스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카두시는 지시적, 그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로 기능별로, 서비스 기능별로 분류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서비스는 또 지지적 서비스나 보충적 서비스나 이 대리적 서비스가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보완 중첩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적 서비스는 어떤 그 가정에 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능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꼭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은 그럴 소지가 보일 때 미리 좀 적절한 서비스를 가족과 부모, 자녀 관계가 이제 제공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같은 게 노출됐을 경우에 이 초기에 문제를 다루는 이제 이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적 서비스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싸우고 뭐 이런 같은 경우 가정 있지 않습니까? 애도 뭐 놔두고 가고 뭐 방치하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혼이라든가 별거, 유기 등의 이런 결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긴장을 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좀 감소시키고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원하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동이 속해 있는 원가정 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보충적 서비스는 가족의 어떤 사회적으로 체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에. 그 부모의 보호라든가 또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약됐을 때 아동이 보호받아야 될 때 있죠. 그래서 보충적으로 부모의 어떤 사망이라든가 유기, 이혼, 별거에서 부모의 역할이 영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때, 또 교도소라든가 수감됐을 때, 질병, 직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모의 역할 수행이 힘들 때 제공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부모의 실직, 장애, 사망은 가족 소득원의 상실을 뜻하죠. 이때는 이제 그 가정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동이.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사회보험제도와 이런 공적 부조와 같은 소득 보충 프로그램 이런 거 가동해야 되겠죠. 또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보육 서비스 이런 거 하고 그죠.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이 전부가 상실됐을 경우에, 이때는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대리로 가정 위탁 서비스라든가 입양 서비스, 더 나아가서 시설 보호 같은 거, 긴급 피난처나 그룹홈, 이제 여럿이 가정 같은 이런 데서 생활하게 하는 거, 그룹홈, 아동 양육 시설, 아동 치료 보호 시설,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동 치료 보호 시설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대리적 부모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시민이 얘기한 지지적 서비스하고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 3자 서비스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어떤 무한 중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서비스 부류로서 아동 상담이 있습니다. 아동 가정 내 갈등 발생 시 가족 성원이 사회적 기능 개선으로 가족 붕괴 위험 방지하는 원조죠. 아동의 그 욕구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개별이라든가 집단, 지역사회 조직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상담.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가 되면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거를 기법을 익혀가지고 많이 활동하게 되겠죠. 다음은 방임, 또 아동을 방임하는 거, 학대 아동 같은 거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정의는 학대는 주로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의에 보면은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피해 이외에 잠재적인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아동 발달의 전 영역에 관련되는 것이죠. 뭐 신체적 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주 양육자 및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나 복지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모든 그런 발달 영역상의 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임 학대 아동의 보호는, 학대 같은 경우 참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동의 학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신체적 학대는 뭐 여러분 알죠. 신체에 대해서 그 손상을 주고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거죠. 떠밀고 뭐 움켜잡고 뭐 이런 거, 뺨을 때리고 뭐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행위, 뭐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뭐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짜는 행위, 뭐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정신적으로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그런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협, 감금이라든가 뭐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이라든가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학대라는 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신체 아동아들한테 접촉하는 거, 그리고 방임이란 것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서 발액부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죠. 공공부조인데요. 소득 보조 사업의 한 부분이죠. 이거는 생활이 곤란한 상태인 자에게 국가 공공단체가 최종적인 생활 보장 수단으로서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는 거죠. 예로 국민기초생활보험법, 보장법이 있죠. 거택보호, 또 시설보호, 자활보호, 취업대우 뭐 이런 데까지 보호하는 거 자활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가 있죠. 보육사업은 종래 타가사업이죠. 영유아며 아동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하루 종일 일정 기간 동안 양육받기가 어려울 때 타인이 일정 생활에 보호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보육사업 이런 게 있다. 보육사업에는 보육장소는 자기 집 보육이 있고 또 가정 보육이 있고 또 직장 보육 시설이 있고 기관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 시간은 이제 뭐 종일제, 뭐 시간제, 주간 보육, 야간 보육도 있고 24시간 보육도 있죠. 그래서 영유아 보육, 연령에 따라서 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설립 운영 주체도 국공립, 뭐 민간, 법인, 단체, 개인, 직장, 가정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법령 행정관리면에서 인가보육시설이 있고 신고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은 뭐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제 가정위탁부라고 있는데요. 가정위탁부는 부모의 문제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의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할 때 그 기간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정에서 대리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입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가계 계승 목적으로 일가 친척들 사이에만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주로 해외 입양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날 이제 국내 입양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보 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입양 사업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보호는 뭐 부모자로부터 부재라든가 보호자 부재, 보호자로부터 유기, 버림을 받거나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만 18세 미만까지 집단 보호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설부가 주로 이제 미아를 양육하는 데 일차 목적으로 뒀는데요. 오늘날에는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 발달 및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시설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고 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퇴소 연장 아동 자립 지원인데요. 이거는 법적인 수용 한계 연령이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제 가까운 장래에 퇴소해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할 때 과도기에서 있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독립을 위한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겠죠. 청소년기에. 18세 딱 돼가지고. 그런 같은 경우에 일차적인 지원처 그런 지원처에 결여된 상태에서는 충격과 위기를 직면하게 되겠죠. 아동이. 그래서 이들이 또 문제 청소년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 아동을 위해 퇴소 후에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이나 국가의 제도적 보장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훈련이라든가 또 연장 아동 직장 주기, 자립생활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아동복지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목표로서 보편적, 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정착하고, 두 번째로 전체 아동의 안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 제공, 세 번째로 자녀 양육 유지 향상,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 주요 목표가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과 서비스 정책이 자녀적 성격을 벗어나 제도적 형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주로 불우한 아동들을 이제 수용 보호하고 어떤 요보 아동들, 불우한 아동들 뭐 이렇게만 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는 이들을 포함한 일반 아동들도 같이 해서 모든 아동의 어떤 그런 복지 향상이라는 보편적이고 또 예방적인 그런 아동 서비스를,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정착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도 전체 아동의 안녕과 이제 행복 증진을 위해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동의 안전도 확보하고 행복도 증진시키고, 또 재반 아동들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도 아동들의 어떤 안녕과 행복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녀 양육 위주 향상 같은 경우도 그냥 앞에서 설명한 뭐 아동 수당 그런 같은 경우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만 줘가지고는 지금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아동 양육에 대한 또 출산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보육 시스템 구축과 어떤 보육비 어떤 전반에 대한 그런 지원, 일회성이 아니라 아동이 어떤 성장하면서 가는 그런 보육에 대한 보육비도 점차적으로 확대 지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2022년도 4월 1일부터 만 7세까지만 주던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지급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반색하고 좋아를 하고 있는데, 좀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바랍니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022년부터 하여튼 96개월 동안 이제 주는 것인데, 이걸 10만원씩. 그래서 그 출생일이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이제 아동수당 신청하면은 출생일에 포함된 달부터 소득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다각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또 실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그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모들의 어떤 실직 이런 것 때문에 빈곤 아동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한 아동 관련해서는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해서 아동의 어떤 정상적 성장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출산수당 같은 경우도 도움될 수 있겠고, 그죠? 모든 가구의 출산수당, 또 부모의 육아휴직 제도도 좀 정착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아휴직도 이게 제도는 있는데, 잘 어떤 그 직장에서 그 분위기상 그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가 부모 같이 정착제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공급 주체도 다원화시키고 행정체계도 개선해 가지고 정말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아동복지 여건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동복지 궁극적 목표는 아동 권리 증진이기 때문에 그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 계몽의 확산은 물론이고 아동 권리 협약 관련 관계자에 대한 교육,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판사, 검찰과 경찰, 보건 인력 이런 데 대한 교육, 아동 안전 관련 제도의 보완과 정비,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무상교육 확대, 학교폭력의 근절,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안전의 보장 등의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동복지 추세는 원가족과 친척들의 기능을 최대한 지지 강화하여 가능하면은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아동이 영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아동복지는 곧 최선의 가족복지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기능을 지지 강화하기 위한 가족 보존 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1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째, 위스타트 운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둘째, 아동 복지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아동 복지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천 원칙 5가지를 기술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10장 아동 복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